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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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특강이 계속 이어져서 쭉 듣고 계신 분들은 아주 힘드시겠어요. 좀 5분 전에 끝났죠? 앞선 특강이 네. 5분밖에 쉬는 시간이 없었는데 또 이어서 또 수업을 들으려고 하니 많이 힘들고 피곤하시겠습니다. 마지막 특강 수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또 실습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특별히 이렇게 실습을 위한 특강을 준비해서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 실습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부분인 초급 수업에 있어서 활용과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방식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힘을 내셔서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초급 수업의 활용과 마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시작은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나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 같은 것들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똑같이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 등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할 수 있느냐, 적절하게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언어 지식. 하지만 그 언어 지식만으로는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언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언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문법이 어떤 것인지,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걸 아는 것을 언어 지식이라고 하죠.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 그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부는 언제나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지식을 열심히 습득을 해요. 언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근데 대부분 여러분 외국어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는 건 많은데 실제로 사용을 못해. 이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러면 사용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그게 바로 언어 기능이 된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언어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언어 지식과 언어 기능이라고 하는 이것이 적절하게 통합이 되어야만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건 상식적인 거니까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가르친다. 언어를 가르친다는 건 단어를 외우게 하거나 문법을 외우게 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아닙니다. 자, 외우게 하는 것은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아닙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목적과 목표는 언제나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술하잖아요. 학습 목표를 기술할 때 무엇을 안다. 이렇게 기술하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만약 내가 을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겠어. 그럼 조사 을을의 의미와 지능을 적절하게 안다. 이렇게 하면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지식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는 건 지식.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니까. 안다로 기술하는 것과 사용할 수 있다로 기술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건 그냥 다 외웠어? 잘 외웠네 하고 끝나는 것이지만 사용한다라고 기술을 하면 사용해봐. 잘 사용하고 있네. 이걸 확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지식과 사용,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다? 사용에 있다. 안다가 아니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학습 목표를 기술할 때 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사용한다가 아니라 선생님 왜 사용한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죠? 자, 이런 질문도 나오죠. 이거는 뭐 제시에서 언급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목표는 언제나 수행문으로 기술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사실 뭐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해서 꼭 그렇게 기술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고 사용이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니까 사용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로 기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해보고 사용할 수 있으면 오케이 학습 목표 성취, 사용할 수 없으면 미성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사용하냐 못 사용하냐 이것 가지고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죠. 얼마나 잘 사용해? 얼마나 잘 사용해?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거다.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친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다 그렇습니다. 언어 교육의 가장 기본은 바로 여기에 구사 능력, 즉 잘 사용할 수 있냐 없냐가 되는 거고요. 구사 능력을 위해서는 언어 지식뿐만이 아니라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다룬다. 그래서 기능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정한 기능들을 뽑아서 이런 기능, 기능이 뭡니까? 질문 기능, 설명 기능 이런 거죠. 그러면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돼요. 그래서 사용 측면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기능이고, 그래서 보통 언어 교재들이라든지 교수학습이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이제 단순히 기능만 따지면 상황 전체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함께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능을 포괄하는 이제 주제라고 하는 걸 놓고서 그 주제 안에서 여러 기능들을 함께 다루는 게 일반적이죠, 더욱. 그리고 기능을 알려면 특정 형태, 어휘, 의미, 문법 의미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걸 중심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이 배경 속에서 이제 항상 수업을 구성할 땐 이 배경 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문법 수업을 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문법을 중심으로 실습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문법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의사소통에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유형상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포함하냐면요. 문법에는 그냥 문법이 규칙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 문법이라고 할 때에는 어문 규정에서의 문법은 특정한 형태 규칙을 의미하는데요. 이 형태 규칙뿐만 아니라 통사 규칙, 그리고 통사 규칙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여기에 어휘가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포함이 돼요. 형태, 통사, 어휘 이 세 개를 아울러서 문법이라는 용어로 지칭을 해요. 형태가 글을 쓸 때는 철자법이 될 테고 말을 할 땐 발음이 될 테죠. 통사는 단어들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특정한 단어들을 여기 어휘라고 표현한 특정한 이 단어들을 특정한 문법 요소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연결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문법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문법 교육이라고 하는 걸 지칭할 때는 발음, 통사, 어휘 이 세 가지가 항상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휘 교육을 따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문법 교육 속에 어휘 교육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굳이 어휘를 따로 떼내서 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나 어휘는 문법 교육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법 교육 속에 포함시켜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법은 단순히 통사적인 규칙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어미, 뭐 조사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미가 결합되는 구체적인 어휘, 조사가 결합되는 구체적인 어휘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놓고 그것을 교육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여기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자, 문법이 규칙이다라고 한다면 언어를 만들어내는 규칙이다라고 한다면 이 규칙은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술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라고 말할 때 사실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 형태로서 형상화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뭐냐, 그게 뭐냐라고 말한다면 말을 못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전문적인 언어학 전문가, 문법 전문가, 이제 박사님들이 그 연구하고 기술하는 부분이 될 텐데 이 기술하는 그 내용을 왜 기술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지 잘 모르지만 문법이 추상적이어서 잘 모르지만 사실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그걸 반드시 알아야만 되고 그게 있어야만 돼. 그게 없으면 정확한 의사표현을 못해.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자, 알아야 돼. 그런데 문법이 뭔지 모르니까 사실 모르는 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 똑같습니다. 아니 모르는데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칠 거야? 그래서 이 존재하지 않는 이라고 할 땐 물리적인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해요.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 이게 경험주의잖아요. 경험주의. 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럼 이야기하자. 자, 문법이 뭐냐?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 실제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말할 수 있는 소리, 쓸 수 있는 문장, 이걸 어떻게 하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선생님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니까를 가르쳐. 그럼 니까가 문법이야. 문법 형태의 하나죠? 그럼 니까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니까는 잘 생각해 보자. 니까가 뭔지. 그래서 열심히 생각해요. 니까가 뭔지. 니까란 무엇인가? 열심히 생각. 니까는 그래.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서 우리가 자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바로 추상적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기술. 사전에 기술되어 있는 사전적 정의들은 모두 다 추상적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서 뭘 할 수 있겠냐?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거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니까를 제대로 쓸 줄 모르니까 쓸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까를 쓸 수 있는 게 중요해. 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까를 이유를 나타내는 어떤 것으로서 연결어미로서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 니까라는 형태를 보여주죠. 니까. 그리고 니까를 어떻게 써요? 배고프니까 밥 먹읍시다. 이거 끝입니다. 배고프니까 밥 먹읍시다. 밥 먹어요. 왜요? 배고프니까. 자, 이러면 그래. 밥 먹읍시다의 앞에 배고프니까 라고 연결해서 사용하는구나 가 되는 거죠. 이게 상황과 맥락을 통해서 사용을 보여줘라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같이 갑시다라고 할 때 갑시다라는 의미를 알면 배고프니까 같이 갑시다라고 할 때 배고프니까라고 하는 것을 이유구나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니까가 뭔지 모르지만 같이 갑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앞에 어떤 이유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론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고민하죠. 배고프니까 같이 갑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얘가 배고프니까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을 할 필요 없고 내가 그렇게 보여주면 돼요. 배고프니까 같이 갑시다 하나만 보여줄 게 아니잖아요. 그걸 반복해서 보여주면 돼요. 그럼 거기서 이거 그렇죠. 그게 제시, 귀납적 제시가 바로 그거잖아. 그렇게 제시해주면 그래 그게 이유겠구나 라고 하고 그렇게 알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왜요? 학생들이 알 수 있는 단어로 치환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걸 그렇구나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연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이 문법이 형태가 어떤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죠. 자, 중요한 건 문법은 수단입니다. 자,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문법적 지식을 아는 건 목표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 사용 이겁니다. 적절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학습자들에게 연습이든 활용이든 제시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할 때 문법과 언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문법 형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어는 또 형태 중심 언어라서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형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언제나 의사소통과 연결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법과 의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지금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적절하다라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시, 연습, 도입, 제시, 연습에서 바로 문법 있는 기능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도입을 하고 제시를 하고 연습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걸 쭉 다루어 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다루었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제 활용도 다루게 될 겁니다. 활용. 이 안에서 활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갑시다. 우리가 앞에서 연습을 배웠죠? 연습 뭐였습니까? 연습이 뭐였죠? 좀 전에 배웠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을까 벌써 잊어버리진 않으셨겠죠? 자, 뭐 잊어버릴 수도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뭐 5분 뒤에 5분 전의 일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제 좌절하지 마세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뭐 좀 전에 말한 것도 금방 잊어버리니까. 자, 연습이 뭐냐면 익히는 거, 익히는 거. 자, 아주 쉬워요. 연습은 뭡니까? 그럼 배운 내용을 익히는 것. 배운 내용을 익힌다. 습이 되는 거죠.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려운 용어를 쓰면 내재화 시키는 것. 자, 이런 거죠. 내재화는 내 몸속에 나와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죠. 연습을, 새로 배운 것을 연습을 통해서 내재화 시킨다. 그럼 내재화 시킨다. 내 것이 되도록 한다. 다 똑같습니다. 몸에 익히도록 한다. 몸에 배게 한다. 다 똑같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좋은 방법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재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바로 반복이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복을 하죠. 자, 반복. 연습하는 방법 이건 반복밖에 없어요. 내재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가 있나요? 수많은 연습 방법이 있지만 그거 다 반복하는 연습이에요. 어떻게 반복시킬까? 이겁니다. 반복해야만 됩니다. 반복하는 것이 연습입니다. 반복이 연습이다. 그러면 반복을 무조건 그럼 그냥 반복하냐? 이제 이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반복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연습 방법 깜지 만들기 그거 했죠. 여러분 다 깜지 만들기 해봤나요? 모르나요? 깜지? 깜지를 모르시는 분은 이제 세대가 굉장히 어린 세대. 뭐 요즘도 깜지 만드는 거 하는 것 같던데. 깜지는 그렇죠. 무조건 쓰는 거죠. 막 까매질 때까지 계속 쓰는 거. 연습지에 놓고 아이머 보이 하면서 막 수백 번 쓰는 거예요. 아이머 보이. 그래서 연습장 까맣게 만들어. 까만 종이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100번 쓰세요. 항상 선생님이 숙제 내준 게 그거잖아. 자, 오늘 배운 거 100번 써와. 뭐 오늘 배운 거 뭐 연습장 3장 꽉꽉 채워와.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빨간색, 까만색 펜 3개 이렇게 잡고 쓰는 거 막 하고 오른손, 왼손, 양손으로 쓰는 거 하고 뭐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옛날 사람이군요. 자, 이런 거 해본 사람이 옛날 사람. 요즘도 그런 거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왜냐면 자, 다 해봐서 알지만 지겹습니다. 어우 지긋지긋해. 막 진저리가 쳐져요. 이거 여백 없이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근데 그렇게 반복해야 외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외워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그 사람의 뇌가, 사람은 고등 동물이잖아요. 고등 정신을 가진 생물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3번 반복하면 이미 알아요. 3번 반복하면 이미 안다고 우리 뇌가 생각하기 때문에 3번 반복한 이후부터는 아는데 왜 내가 이걸 지겹게 왜 해? 라고 우리 뇌가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 몸은 계속 쓰지만 내 머리는 그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는 반복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겨워라고 하는 순간부터 효과는 없는 겁니다. 효과가 없는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아우 지겹네, 아우 힘드네 이 생각이 들면 그럼 수업을 그만둬야 돼요. 더 이상 공부를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의 학습은 백날 해봤자 소용없는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우 힘들어. 그러면 쉬어야 됩니다. 잠깐 멈춤. 잠깐 멈추. 그리고 잠깐만 멈춰도 지워져요. 잠깐만 멈춰도 뭐 했지? 하고 지워집니다. 지워져요.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제 잠깐 멈춘 것 가지고는 이제 안 지워지는 사람들은 좀 오래 쉬는 거고, 잠깐 멈춰 내가 뭐 했더라?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이러신 분들은 잠깐만 쉬어도 됩니다. 몇 초만 쉬어도 효과가 다시 딱 생겨요. 다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은 아주 중요해요. 내가 공부를 할 때 언제까지 집중할 수 있느냐? 이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뭐 몇 시간 하고 몇 분 쉬세요. 이건 안 되지만 내 스스로 이제 그 패턴을 익히면 어느 정도 수업을 하고 나서 쉬어야겠다. 자, 쉬자. 이 패턴을 내가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는 것이고요. 학생들에게도 이제 그걸 알려줘야 돼요. 너희들이 무조건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수업을 할 때도 보면 알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내가 말해도 지금 딴 세상에 가 있구나. 지금 뭐 나는 지금 공부하는 척하지만 다들 쉬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보면. 근데 그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선생님이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무조건 반복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반복해야 된다. 효과적으로 반복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단계별 연습입니다. 선생님 굳이 왜 단계를 나누었냐요? 그냥 똑같이 하면 되지. 왜냐하면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으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똑같은 연습을 바꿔주면서 단계를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쉬우면 성취감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도 성취감이 없죠. 자, 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쉬운 거 하고 학생들 쉽네 느낄 때 한 단계 딱 올려서 도전하게끔 만드는 거죠. 쉽네 할 때 쉬워 그럼 요거 해봐. 그럼 이건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하다가 보면 또 이제 쉽네 하면 좋아. 그럼 한 단계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플러스 I이잖아요. 플러스 I. 한 단계씩 높여준다. 성취할 수 있는 단계에 올리고 그 단계가 익숙해지면 플러스 1 해줘서 언제나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럼 언제나 플러스 I는 플러스 1 혹은 2 혹은 3 I라고 한 게 1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어떤 학생은 1만 2만 돼도 막 벅차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플러스 10 1문 지십이잖아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 하나를 갖추면 열을 이런 애들은 플러스 10 그런데 플러스 1도 힘들어. 그럼 0.1, 뭐 0.3 이렇게 가야 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I로 해준 거예요. 언제나 도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 도전 단계는 학생마다 다르다. 그리고 학습자가 어떤지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학습자가 내가 1을 줬을 때 충분히 쉽게 성취하느냐, 어렵게 성취하느냐, 포기하느냐 이 단계에 맞춰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단계별 연습으로 나누. 그리고 단계가 그냥 난이도만 높아지면 이것도 지겨운 똑같은 연습 패턴의 연습을 하면 지겨우니까 다양하게 연습을 구성해 줍니다. 이 전 시간에 그래서 다양한 연습의 방식들을 봤죠. 얼마나 이때 다양하게는 연습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발화의 다양성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다양한 발화를 할 수 있도록 하니 그냥 똑같은 답만 얘기하는 것보다 다양한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었죠. 자, 이게 연습입니다. 연습은 이렇게 반복. 자, 연습은 무조건 반복.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되 단계별로 다양하게 하는 게 연습이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아마 잘 배우셨을 테고요. 아마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리 안 돼도 괜찮아요. 뭐 지금 뭐 당장 어떻게 다 정리해 배우자마자 뭐 이거 뭐 어떤 사람은 1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면 좋겠지만 자, 일단 이렇다. 그리고 이걸 정리가 안 돼도 반복해서 찾아서 보면 정리가 된다. 자, 그게 연습입니다. 반복. 그러면 이제 활용은 뭐냐?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자세를 다 가다듬으시고, 자, 이제 활용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 자, 여기에 활용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활용과 유사한 용어가 있습니다. 활용과 유사한 용어 뭐죠? 그래요. 활동이죠. 자, 이거 써보자. 죄송합니다. 글씨가 개판이네요. 자, 활동. 이게 미끄러워서. 이렇게 도구를 탓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아직 연습이 부족해서. 자, 활동입니다. 자, 활동. 자, 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과 활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헷갈립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오늘 이 시간부터 활동과 활용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활동과 활용을 헷갈려서 연습과 활용을 헷갈리게 돼요. 연습도 활동입니다. 활용도 활동입니다. 자, 왜죠? 자, 자, 그럼 활동을 잘 봅시다. 활동과 활용에 둘 다 활이 들어가 있어요. 활은 활활 타올라라. 잘하는 거죠. 열심히 막 잘하는 겁니다. 뭘 잘해? 동을 잘해, 동. 동은 움직이는 거죠. 뭔가 움직이는, 이거 액티비티라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뭐 몸을 움직이든, 입을 움직이든, 말을 하든, 뭐 듣든, 그쵸? 경험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어떤 동적인 움직임을 하는 것이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행해지는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말해보세요. 뭐 말했어요. 뭐 써보세요. 쓰세요. 썼어요. 들으세요. 들어요. 다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활용은 뭐냐? 용이죠. 용 죽겠지. 이 용은 사용이죠. 사용입니다. 사용은 뭐예요? using이죠. 사용. 단순히 움직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써야 돼라는 겁니다.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돼. 뭘 사용해? 오늘 배운 걸. 오늘 배운 걸 적절하게 사용해. 이게 활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연습과 활용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선생님, 연습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연습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연습은 언제나 그것만, 오늘 배운 것만, 오늘 니까를 배웠어. 그럼 니까만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연습 계속 시키죠. 니까를 잘 사용하고 있냐? 니까를 잘 사용하고 있냐? 이걸 계속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도 하고 뭐 써보기도 하고 니까 그래 니까로만 대답하죠. 니까로만 대답해요. 그거 연습입니다. 그런데 사용할 때 우리가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할 때는 문법 하나만 사용하지 않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양한 문법들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활용은, 이때의 사용은 뭐냐? 오늘 배운 것 플러스 이전에 배운 것들을 모두 다 합해서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 사용해봐. 네가 한국어를 공부했어? 한국어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해봐. 단 플러스 오늘 배운 거를 포함해서. 이게 플러스 I죠. 오늘 배운 내용, 그걸 포함해서 네가 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잘 발휘해서 사용해봐라. 이게 활용입니다. 구분되세요? 연습과 활용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단계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활용도 연습이거든요. 자,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연습하세요라고 할 때 활용도 연습에 포함돼요. 왜냐하면 연습은 반복해서 뭔가를 하는 건데 오늘 배운 문법을 연습한다라고 하는 거 활용도 연습이고요. 연습도 연습이에요. 그런데 이때 연습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단계를 5단계로 나누었을 때 연습이 있죠. 5단계로 나누었을 때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 이렇게 나누었을 때 연습 단계와
활용 단계에 이 두 개의 단계를 구분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연습과 활용 모두 그냥 다 언어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언어 연습을 한다는 건 언어를 사용하는 연습, 엑서사이즈의 의미에서는 다 연습에 포함되죠. 하지만 5단계일 때, 5단계일 때 나누어지는 활용과 연습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5단계에서 연습과 활용. 이때 활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 도입, 제시, 연습이라고 3단계째에서 연습이라고 불렀던 것과 4단계째에서 활용이라고 하는 부르는 것의 차이는 뭐냐? 앞에서 연습한 것을 포함해서 이제 배운 내용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활용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됐나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기 보세요. 내재화된 언어 지식의 실제적 사용 나오잖아요. 연습의 목표는 뭐였어요? 연습은 반복을 통해서 내재화시킨다가 연습의 목표였어요. 봤죠? 반복을 통해서 내재화시킨다. 그럼 내 안에 내 몸과 하나가 됐어. 나 이제 입에 붙었어. 자, 이게 연습이에요. 목표. 그럼 이제 입에 붙었으니까 진짜 붙었는지 한번 사용해 보자. 그럼 이제 실제적인 사용으로 가게 됩니다. 자,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 자, 여러분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세요. 연습은 실제적인 연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실제적은 실제로 그러한 사용이 있는 그러한 발화들을 가능한 인 건데 여기서의 실제적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의사소통 상황이라고 하는 좀 더 포괄적인 실제가 됩니다. 포괄적인 실제. 그러니까 그걸 커다란 언제나 그래서 상황 속에서만 우리는 언어 사용이 이루어지잖아요. 의사소통은 한마디만 하고 끝나는 경우는 없죠.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경우 있겠네.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서로 주고받잖아요. 이렇게 의사소통은 주고받고 이 상황이 실제죠. 진짜 의사소통. 그 사용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미 배운 다양한 언어 지식들이 그 속에서 적절하게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플러스 오늘 배운 것. 내가 아는 것에 오늘 배운 게 이제 플러스 돼서 추가돼서 확장해서 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끔 될 수 있느냐. 이게 활용의 목표입니다. 활용의 목표. 그러면 이게 진짜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는 실제적인 연습이고요. 여기선 실제적인 의사소통, 진짜로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진짜로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의사소통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자, 상황을 주고 자, 여기서 해보세요가 되는 거죠. 학습자에게 해보세요. 자,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특정한 과제 활동 이게 주어지는 거죠. 적정한 어떤 이제 과제가 주어지게 돼요. 이때 과제는 태스크죠. 태스크라고 하는 과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과제가 뭐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과업입니다. 수행해야 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이 해야지 하는 거. 여기서 또 이제 헷갈리는 게 연습도 과제가 될 수 있죠. 연습도 과업이 될 수 있어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도 과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때 이제 그거는 작은 과제들, 연습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요건 활용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활동 과제, 활용 과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에 붙여요. 이것도 과제는 워낙 크니까 개념이 큰 거니까 이건 특정한 맥락에서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냐? 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과제 활동을 줄 거예요. 자, 여기 활동을 준다라고 했죠. 과제 활동을 줄 거예요.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뭐 말하거나 쓰거나 뭐 듣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거니까 자, 요걸 줘야 돼. 요걸 주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줘야 돼. 활용을. 자, 이게 이제 활용입니다. 활용의 개념. 중요한 활용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이 무엇이고 활용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알고
연습과 활용을 구분해서 이제 나누어서 알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서 이제 학생에게 적절하게 수업 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출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활용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때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제적 상황, 실제적 사용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활용을 그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제 구체적인 이제 활용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학생들에게 활용을 하도록 해야겠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당연히 이제 배운 내용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운 내용들을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제시할 거냐에서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학습자들의 능력,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학습자들은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어. 자, 요게 중요한 게 연습까지 끝나면 학생들이 지쳐요. 힘들어서 이제 수업에 지쳐. 반복되는 게 지쳐. 그러면 이제 학습자들을 리프레시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활용을 통해서 학생 다시 한번 복돋아 주는 게 필요한데 거기에 핵심은 바로 여기 흥미입니다. 흥미. 얼마나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할까. 학생들은 그럼 뭐에 재미를 느낄까?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세대가 달라서 나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전혀 재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재밌게 느꼈던 것과 학생들이 재밌게 느꼈던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극복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학생과 선생님이 세대가 그래서 좁으면 좁을수록 학생들은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일수록 좀 힘들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의 선생님들은 세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잘 캐치하고 나랑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젊은 선생님들은 이제 그 경험이 부족해서 이제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게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젊은 세대에 내가 젊은 친구들을 가르친다면,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어린 세대의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 언제나. 그래서 끊임없이 그 세대의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요즘 애들은 왜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게 아니라 나도 그걸 좋아해야 되고 왜 그걸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뭐 유행어도 알아야 되고, 뭐 요즘 아이돌도 알아야 되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도 알아야 되고, 뭐 젊은 친구들이 노는 그 놀이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려면 이제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정말 선생님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선생님도 선생님의 삶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의 문제이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는 것, 뭐 요만큼 노력하는 것, 그건 각자의 선택인 거고, 각자의 영역이라서 이러면 좋다라는 걸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일 때 학생들에게 이러면 좋아를 제시하는 거지 꼭 이래야 돼. 너희들 반드시 이래야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러면 좋아. 근데 항상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면 더 좋은 거죠.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다른 나의 장점이나 특기들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수행을 시켜야 된다. 수행이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실습, 우리의 교육 실습은 말하기 수업이거든요. 말하기 수업. 자, 아이쿠, 미안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하기 수업이에요. 말하기 수업이기 때문에 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라고 하는 이제 4가지 기능 영역을 골고루 다 사용해야 된다. 이건 대전제, 중요한 대전제이지만, 이 수업의 실습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수업의 목표는 말하기에 있기 때문에 말하기 활용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구성해야 됩니다. 연습도 말하기 중심, 활용도 말하기 중심. 그래서 쓰도록 하거나 뭐 듣도록 하거나 읽도록 하는 것은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면 최소화. 말하기를 위해서 필요한 읽기, 듣기, 쓰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하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구성하시는 게 이제 첫 번째 이고요. 만약 내가 읽기에 초점을 둔 수업이다라고 하면 활용은 읽기에 초점을 둔 활용, 뭐 듣기에 초점을 둔 활용, 이게 다 다르게 될 거예요. 다르게 구성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실습 수업에서 중요한 것으로 초점을 두는 것, 이것이 이제 말하기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의 수행은 말하기 수행이다. 요거를 의미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내가 내재화된 언어 지식을 이제 말하기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듣고 말할 수 있고, 읽고 말할 수 있고, 쓰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말하기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연계되고 초점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핵심이 놓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개념, 개론, 이 이야기는 다 끝났고요. 활동이 뭐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활동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게 될 테고, 이제 궁금한 건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하는데, 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냐? 활용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양한 활동이 있어. 그 다양한 활동을 어떻게 유형화시킬 수 있냐면, 여기에 이제 제시해 드린 것처럼 다양한 활동을 몇 가지 유형으로 제시를 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세 가지 그룹화를 지금 세 가지로 그룹핑을 시켜놨죠. 세 가지로 그룹핑을 시켜놨어요. 첫 번째가 이제 짝활동, 모둠활동, 전체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짝활동, 모둠활동, 전체활동.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그룹화시킬 것이냐와 관련된 유형이죠. 짝활동은 2명이서 하는 거죠. 2명 혹은 3명, 두세 명의 짝을 지어서 뭐 4명, 3명이 넘어가면 모둠 활동이 돼요. 3명까지 짝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2명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3명 이상이 되면 모둠 활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둠을 그룹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을 나눠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팀별로 뭐 2팀 혹은 3팀, 4팀, 이건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테고, 전체 활동은 한 반이 모두 다 같이 함께 하는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그룹을 만드는, 활동의 그룹을 만드는 유형이 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활동 중에 이제 중요한 거. 자, 이건 이제 기능 중심의 활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능, 언어의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 조언하기, 설명하기, 묘사하기, 계획하기, 정보 찾기 등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로 나뉘어지게 될 테고, 이제 언어 기능에 맞추어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떤 종류로 활동을 할 거냐, 활동의 종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건 언어인 거고 이건 그룹인 건데 이건 활동 그 자체의 유형을 나눈 겁니다. 그럼 활동도 다양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인터뷰라고 하는 것으로 활동을 할 거다, 아니면 단순히 대화 활동, 이것도 그냥 대화가 되는 거죠. 2사람 대화, 3사람 대화, 그냥 자유로운 자유 대화, 이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인터뷰, 구체적인 이제 어떤 것으로 뭐 인터뷰를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때 인터뷰도 뭐 나눠질 수 있을 거예요. 뭐 기자와 같은 인터뷰가 있고 아니면 설문조사와 같은 인터뷰가 있을 거예요. 설문조사의 목적을 가진 인터뷰, 뭐 다양한 인터뷰 형식들이 이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질 거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역할극이죠. 역할극. 역할극은 보통 연극처럼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연극처럼 역할을 주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역할극이 가장 많아요. 인터뷰도 사실 역할극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는 기자해, 너는 연예인해. 그래서 기자가 연예인을 인터뷰하는 걸 해봐. 이러면 이제 역할극의 형식을 빌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할극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맡을 거냐. 이제 역할극은 좀 더 이제 광범위하게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이것도 많이 하죠. 게임 활동도 많이 합니다. 게임도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제 게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언제나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게임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경쟁이 있어야 돼요. 경쟁이 있으려면 언제나 팀이 나눠져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게임은 모둠 활동 같은 걸로 많이 해요. 모둠 활동이나 전체 활동으로 해서 경쟁을 발생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게임은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보상이 없으면 게임이 아니에요. 아, 이겼어. 그럼 이겼는데 뭐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도 게임에서는 언제나 내기해야만 게임이 진정한 게임이 되잖아요. 내기. 그래서 게임을 할 때는 경쟁과 보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수업에서도. 왜냐하면 게임을 하면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동기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경쟁 요소는. 이게 과도하면 안 되지만 흥미를 느끼면서 이 경쟁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에서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학습에서의 경쟁은 너무 심해서 심해서 좌절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최대한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경쟁이 제일 좋은 경쟁이고요. 저도 괜찮아가 되는 언제나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게임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게임을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재밌게 할 수 있어서 게임을 많이 만드는데요. 게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규칙이 어려워. 규칙이 너무 어려우면 게임을 못 해요. 그래서 규칙은 언제나 직관적인 규칙을 따라야 된다. 직관적인 규칙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게임은 초급은 못 알아들어요. 게임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게임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뭐 369 게임을 하고 싶어. 숫자를 배우고서 369 게임을 하고 싶어. 그럼 369 하면 이제 3과 6과 9가 들어가는 숫자일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설명을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 하잖아. 학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 직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보여주려면 또 그런 아는 학생이 있어야 되잖아. 아는 학생이 없으면 이제 내가 혼자서 막 이렇게 혼자서 막 하면 저게 혼자서 하면은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될 때 해야 된다는 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학생들이 이제 못 알아듣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1시간 수업에서 게임 하려고 준비했는데 게임 연습만 50분 하고 10분이 남아. 이제 진짜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게임 시작합시다. 근데 선생님 10분 남았어요. 그러면 그냥 연습으로 게임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 부지기수예요. 대부분의 게임 수업에서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게임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나고 자 그럼 이제 게임 가르쳐 주고 자 여러분 친구들하고 해보세요 하고 끝나요. 그러면 다행히 이제 학생들이 이제 게임이 즐겁게 느껴지면 진짜 게임을 해요. 학생 쉬는 시간 동안 게임하고 끝나고 나서 해서 그럼 이제 보람을 느끼는데 대부분 왔는데 안 해. 그러면 이제 의미 없는 수업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 이제 조심해야 돼요. 게임이 아주 쉬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게임을 가르쳐 주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 그러면 이제 이 게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이제 적절히 고민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50분 뭐 이 시간을 들여서 이 게임의 규칙을 가르쳐 주고 나서 내가 다른 수업에서 이 게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판단이 되면 그날 가르쳐 주고 뭐 며칠 지나서 다른 수업할 때 이 게임 이용해서 하거나 뭐 다음 차시에서 그 게임 이용해서 활동을 하거나 이럴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 정도 들여서 내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안 하는데 할 것도 아니고 애들이 쓸 것도 아니고 이런데 내가 이 게임을 가르쳐 줄 이유가 없죠. 할 필요도 없고. 이건 이제 효율성. 얼마나 이 게임을 내가 쉽게 잘 가르쳐서 많이 써먹을 거냐. 그리고 그 써먹는다의 핵심은 애들이 재밌어야 해. 학생들이 재밌어야 돼. 학생들이 재밌어서 깔깔깔 거리면서 아주 재밌고 즐겁게 계속 한다면 그럼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할 때마다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임으로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두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활동의 유형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진짜 게임 활동 어떻게 하냐?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까 이제 기능에 따라서 나눴다고 했어요. 기능에 따라서 나눈 거 중심으로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활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조언하기 활동이에요. 조언하기 활동을 이용한 활용입니다. 자, 활동이랑 활용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죠? 활용에서 이제 조언하기 활동을 활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거 연습에서도 똑같이 쓰는데, 자, 그쵸? 연습에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연습에서 조언하기 활동으로 하는 연습과 활용해서 조언하기 활동은 뭐가 다르냐? 자, 이거 여러분 여기서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보면 모든 유형의 활동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언하기는. 그렇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 상담이라고 하는 걸 내가 설명을 해서 쪽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쪽지.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쪽지를 여러 개, 고민 상담 쪽지들을 쫙 모은 거죠. 아니면 고민 상담 게시판 이렇게 만들어서 그 묶음을 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고민 쪽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고민 게시판, 상담 게시판을 긁어와서 이제 그 내용들을 쭉 모으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모두 자, 여러분 고민이 있어요? 한 가지씩 쓰세요라고 하는 활동을 시켜서 그걸 모으거나 자, 여러 가지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여기서 이제 쪽지를 예를 들게요. 그래서 쪽지를 이렇게 쫙 모았어. 그리고 이제 이 쪽지를 가지고서 활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쪽지를 무작위로 나눠줘요. 자, 무작위로 이제 하나씩 나눠줘요. 하나씩 나눠주고 자, 그럼 여러분 고민이 보고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해 줄지 생각해 보세요. 자, 시간을 살짝 주고요. 자, 그럼 이제 고민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첸 씨 무슨 고민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고민이 있어요? 그럼 누가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한국어를 잘하고 싶은 고민이 있어요. 자, 그럼 유첸 씨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과 이야기를 많이 해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는 한국 영화를 많이 보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 친구 만들면 도움이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시죠? 조언하기가 연습인 경우에는 보세요를 배웠어. 그 다음에 고민을 줘. 그럼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해?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라고 말할 겁니다. 연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활용은 조언하기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그냥 조언만 하면 돼. 조언만 하면 돼요. 이건 내가 한 문장으로 조언해도 되고 두 문장, 세 문장 이용해도 돼요. 물론 이제 그걸 정해줄 수는 있어요. 한 문장으로 말하세요라고 여기선 정해주진 않습니다. 활용해서는 한 문장만 말하도록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문장만 말하면 연습이 되거든요. 연습에서 보통 말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네가 능력을 다해서 너의 능력을 충분히 말해서 이 친구를 상담을 충실하게 해줘가 되는 거니까 한국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할 때 한국어를 왜 잘 못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렇게 대화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짝 활동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짝 활동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역할이 돼서 선생님에게 질문과 답변을 해서 선생님이 고민자의 역할, 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쪽지에다가 뭐 저는 매일 12시간씩 공부만 하는데 한국어를 못해요. 이런 좀 더 구체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상담 내용을.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적절하게 조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이해됐죠? 조언하기에 이 쪽지를 이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여기 모든 유형의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방식을 뭐 인터뷰로도 할 수 있고 짝 활동으로도 할 수 있고 모둠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학습자 개개인의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고 조언하기도 할 수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뭐 쪽지, 상담 게시판, 뭐 설문조사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중급, 고급 나가게 되면 고민을 설문조사해 보세요 라고 이제 아예 그냥 과지로 딱 줘요. 그럼 교실 안에서 설문조사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고민들 해서 1번 고민, 2번 고민 해서 조사 막 해서 그럼 모둠 활동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과제로 주고 다음 차시에 발표로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방식으로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아워보세요를 배웠을 때도 쓸 수 있고 는게 어때요를 배웠을 때도 쓸 수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배워도 그냥 해도 될 수 있어요. 문법 전혀 안 쓰고도 그냥 기본 문형 가지고도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활용을 이용해서 쓰도록 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활용.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학생들이 오늘 아워보세요를 썼는데 내가 조언하기라고 하는 활동을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아워보세요 안 쓰고 그냥 뭐 하세요 이것만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그럼 그냥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뭐야? 선생님은 아워보세요를 쓸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학생들은 아워보세요를 안 썼어. 그럼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직 학생들이 아워보세요가 내재화가 안 됐구나. 아직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그걸 여기 이 상황에 적용해서 쓰지 못하는, 그래서 연습이 더 필요하구나 판단할 수 있죠. 이 자체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학습평가가 시험 본다고 해서 평가하는 거 아니죠. 쓰는 거 보면서 학생들이 아무도 안 쓰네? 이거 내가 잘못 가르쳤나? 학생들이 잘못 배웠나? 혹은 학생이 아직 내재화가 덜 됐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되죠. 굳이 학생들에게 아워보세요로 하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연습 막 끝나고 나서 이제 자 활용하겠습니다 하고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아워보세요 배웠는데 안 쓰면 그럼 그게 이상한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활용에다 굳이 아워보세요를 써서 말하세요라고 하는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보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내재화가 중요한 거야. 내재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를 여기서 주는 거잖아요. 아워보세요를 쓰세요라고 하면 그건 연습이거든요. 선생님이 제시해버린 거예요. 이거 쓰세요. 연습 준 건데 안 쓴 거예요. 안 쓰는 이유는 내재화가 됐다를 전제하기 때문에 내재화가 됐으면 쓰세요 마세요 쓸 필요 없이 내가 쓸 수 있을 때 쓰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못 써? 그럼 학생들이 아직 내재화가 안 됐구나. 못 쓰는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1번. 첫 번째. 1번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연습 좀 더 필요하구나. 그럼 뭐 활용을 중단하고 연습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활동 끝나고 나서 좀 더 연습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번 시간이 없어. 뭐 시간이 없어서 뭐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연습 과제를 더 주거나 다음 차시에서 좀 더 연습으로서 또 연습을 넣어서 도입해서 이제 연습을 넣어서 좀 더 추가하거나 요런 이제 어떤 수업 조절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내재화가 된 게 아니다. 학생들은 잘 내재화됐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안 써. 그럼 활용이 잘못된 거예요. 활용이 이 적절하게 쓸 수 없는 활용으로 내가 제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작은 차이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줬어야 이걸 적당하게 쓸 수 있도록 했을까? 이걸 이제 점검하는, 활용을 제시하는, 어떻게 활용하세요, 해보세요라고 하는 걸 점검하는, 활용을 만드는 걸 점검하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 있고요. 조언하기 말고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 자, 묘사하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은 그림 자료나 사진 자료를 이용해요. 이것도 연습해서 하는 거죠? 자, 이 그림 주고 말해보세요. 지금 무엇을 해요? 뭐래요? 그럼 이거고요. 자, 근데 그림을 보면 연습에서 사용하는 그림 자료보다 조금 더 다양한 그림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활용을 할 수 있죠? 한마디만 할 수만 있는 거면 활용이 불가능하고요. 다양한 발화가 가능할 수 있는 그림을 줍니다. 자, 그럼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 보고 이제 대화할 큐를 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어디예요? 누가 무엇을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고 그림을 주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요. 이 큐를 빼고 여기다 지시문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림을 보고 여기서 어디인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제시문으로. 그러면 학생들이 어디인지 말하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 말해야 되는구나. 해야 될 게 명확하죠? 그럼 그걸 가지고선 자유롭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말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 전체를 다 말할 수 있고 이건 내가 시간과 능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시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짝활동으로 주로 할 수 있고요. 짝활동 아니라 선생님하고 둘이서도 할 수 있고요. 보통 활용 단계에서는 선생님이 개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에서는 이제 선생님하고 TS로 주로 많이 하는데 활용으로 넘어가면 너희끼리 해봐. 이렇게 학생들끼리 두 사람이 해보세요. 서로 이렇게 모둠으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렇게 주고 선생님은 빠져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이제 잘하나 못하나 점검하고 이제 제시만 하고 끝내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짝활동이 좋겠죠? 학생들에게 주고 뭐 여러분들끼리 해보세요 하면 주고 여기에 이제 정보차 활동도 가능하다라고 말한 게 정보차 활동은 뭐죠? 정보가 차이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림 두 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림 두 개를 준비하고 이걸 반쪽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짝 잘라서. 아니면 요 지우고 이쪽 사람에게는 여기를 지우고 이쪽 사람에게는 여기를 지우고 이렇게 해서 정보 비대칭적인 정보를 주면서 이 전체 이야기를 서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됩니다. 전체 이야기를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서로 가족이 모여서 여행을 갔어요. 가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모든 가족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그러면 A는 엄마, 아빠 요것만 가지고 있고 B는 아이들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은 뭘 하고 있나요? 물어봐야 되겠죠? 아이들은 뭘 하고 있나요?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 아이들은 뭘 하는구나, 부모님은 뭘 하고 있는구나 라고 알아서 서로 이제 그걸 알아서 전체 가족이 뭘 하는지를 알았어.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는 게 정보차 활동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사실은 여기서 대화를 보면 고 있어요 라고 배우고 나서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고 있어요를 배우고 나서 무엇을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무엇을 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했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이거는 학생마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떤 문법을 배웠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은 대답이 다양하게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사전에 활용해서는 제약하지 않는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다. 이게 묘사하기. 자, 다음은 설명하기. 설명하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설명하기는 선생님이 준비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많이 써요. 선생님이 딱히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학생에게 아는 걸 말해봐. 이건 다 설명이거든요. 여러분 고향을 소개해보세요. 그럼 내가 고향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무언가 학생에게 말하도록 하는 건 대부분 설명하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에 대해서 말해봐라. 친구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친구를 소개할 수 있는데 대부분 소개는 설명이잖아요. 그 친구가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설명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가장 전형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여러분 어디에서 왔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은 어때요? 뭐 자기소개나 친구 소개나 고향 소개나 소개하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설명하기가 되는 거고요. 무엇을 소개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될 수 있고 난이도도 이제 맞출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게 들어오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소개할 때는 언제나 설명하는 대상, 소개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전제가 돼요. 그래서 조사해보세요 라고 하는 과제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조사해보세요. 그러면 조사해보세요를 내가 이제 1시간 동안 수업 구성할 때는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조사하는 게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는 걸 정리하도록 하는 거죠. 생각해서 정리하도록 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짝활동이나 모듬 활동을 시켜서 서로 이제 정보를 모으도록 하는 활동 그것과 연계할 수도 있어요. 정보를 모아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발표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나 설명하기는 대부분 발표하기죠. 발표하기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표를 시킬 때는 설명하기가 많이 자주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교실에서는 그러니까 그 대학생 이거 좀 이제 그 약간 위험한 방식이기는 한데 선생님이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이런 거는 스마트폰 꺼놓고서 진행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어보세요. 검색하세요. 검색하고 5분 정도 검색하고 준비할 시간 5분 정도 줘서 여러분들이 소개할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검색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서 그리고 그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만약 스마트 기기 활용이 내가 익숙하다, 학생들도 익숙하다, 그리고 우리 교실이 그게 이제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대학에서는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과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 이건 이제 그 어학당이 아니라 실제 이제 대학 수업에서는 많이 씁니다. 즉석에서 5분 수업 주고 자 찾아 그럼 바로 스마트폰으로 준비하고 스마트폰을 바로 프레젠테이션으로 연결해서 띄워놓고선 발표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익숙해 있어야 돼요. 모두가 기계 사용에 모두 선생님, 학생 이것들이 이제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기계가 잘 돼 있고 학생들도 이제 성인 학습자들이거나 잘 다룰 수 있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스마트폰 바로 연결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뭐 공유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줌 띄워놓고선 똑같이 여러분 줌 사용법 배웠죠? 줌 띄워놓고 내 스마트폰에 줌 공유하고 화면에 PPT 화면에다가는 슬라이더에다가는 줌 근데 그대로 띄워놓으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넘겨가면서 발표하고 수업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한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학생들과 할 때도 아주 다양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용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활동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 항목들이나 조사해야 될 수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조절만 해주면 되는 것이라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쓰죠. 요거 계획하기. 계획도 여기는 지금 이제 초급 중에서도 조금 이제 중간 단계에서 이제 쓰는데요. 계획하기는 짝활동 역할극에서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짝활동으로 그냥 쓸 때는 여러분 여행 계획 세워보세요. 여행 계획 뭐뭐 할까요? 뭐뭐 합시다. 이런 거 배울 때 뭐 제안하고 뭐 을 거예요. 이런 미래와 관련된 문법 뭐 제안과 관련된 문법 배우고 나면 계획하기는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짝활동이나 역할극 같은 걸로 써서 이제 해야 되는데 요때 계획하기를 할 때는 이제 무엇을 계획하냐 어떻게 계획하냐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요것 같은 경우는 이제 메뉴를 정하고 이제 음식을 주문하는 것까지 이제 나가도록 하는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럼 뭐 먹을지 이제 계획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이때 단순하게 짝활동으로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뭐 시킬까를 계획하는 건 아주 단순한 차원인데 오늘 저녁에 생일이 있어. 그 생일 잔치를 하는데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할까? 이 계획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복잡해지죠. 더 큰 계획이 되죠. 그래서 그 계획의 단계를 단계별로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 줄 수 있는 도구를 주면 더 좋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도구들 이렇게 메뉴판 주고서 이 메뉴판을 주면서 이 식당에서 뭐 먹을지 이제 한번 주문해 봐라. 뭐 먹을까요? 그럼 치킨 어때요? 나는 피자 먹고 싶은데. 그럼 피자 좋죠. 저도 피자 먹었는데 파스타도 좋아요? 그럼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킨하고 피스타 주세요 하고 시키는 데까지 나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역할극 줘서 이제 뭐 사장님 놓고 뭐 메뉴 주문 받는 사람 놓고 하면 이제 각각의 역할을 넣어서 여기가 치킨하고 피자 파스타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또 그 역할을 또 나가는 거죠. 뭐 치킨은 어떤 치킨 드릴까요? 뭐 피자는 어떤 피자 드릴까요? 해서 그렇게 대화 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세 사람의 역할을 만들어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역할극을 할 수 있다. 계획하기도 다양한 계획, 여행 계획, 뭐 음식 주문 계획, 뭐 축제 계획,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계획하기를 할 때 선생님들이 이런 자료들,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훨씬 좋고 없으면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보통은 교실에서 짧은 시간 동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많은 걸 준비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필요한 모든 재료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한 거 앞에서 이제 설명하기 같은 거 할 때도 선생님이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나눠주고 학생들이 거기서 골라서 뽑아서 이제 그렇게 발표하도록 만들면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활용을 할 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선생님이 재료를 많이 준비해 가는 게 좋고 많이 준비해 가면 선생님이 이제 통제도 더 수월합니다. 선생님이 준비해 간 것 안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유도하거나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에 훨씬 더 유용해질 수 있어요. 다음 역할극 이제 앞에서 했던 거죠. 역할극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이 역할극도 이제
그 똑같이 역할을 주는 거죠. 어떤 역할을 줍니까? 그럼 이제 정해진 상황만 주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당신은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하면 역할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하죠. 역할극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뭐 친구,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역할을 해라. 뭐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해라. 뭐 엄마와 자식의 역할을 해라. 선생님과 학생 역할을 해라. 이렇게 주고 대화를 만드세요. 이거죠. 가장 전형적인.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그때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가 이제 샘플로 주는 대화. 보통 이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할 때는 샘플 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샘플 대화를 주는 이유는 학습자들의 능력에 따라서 대화를 만들기 굉장히 힘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만들기 힘들면 그냥 샘플 대화를 그대로 너희들이 사용해라 괜찮아요 라고 주면 되고요. 아니면 샘플 대화의 단어만 바꿔서 나에 맞춰서 단어만 바꿔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샘플 대화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만들면 굉장히 수준 높은 학습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샘플 대화를 주는 건 전형적인 대화 상황으로 적절하게 선생님이 기대하는 정도의 요구하는 대화상 요걸 주는 게 목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7개로 이어지는 대화상 요걸 이제 샘플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여기 왕갈비 통닭 요 메뉴판을 딱 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수원 왕갈비 통닭을 보면서 똑같이 말할 수 있죠. 이거는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이거 똑같죠. 그리고 주소 여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 똑같이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뭐 이름이 어떻게 돼요? 뭐 거기는 어느 동네예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죠. 후라이드냐, 뭐 양념이냐, 반반이냐 이렇게 바뀌고 주소도 다양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샘플 대화를 주고 역할을 줄 때 여러분이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건 자, 오른쪽에 대답하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게 바꿔서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왼쪽에 질문하는 학생은 바뀔 게 크게 없어요. 바뀔 게 크게 없어. 그러면 이 학생하고 역할의 비대칭이 생기잖아요. 한 학생은 말 많이 하고 한 학생은 똑같은 말만 하니까. 자, 이걸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적절하게 두 학생이 다 적절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제일 많이 쓰는 건 자, 역할 바꿔서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럼 이제 사장님, 학생, 자, 역할 바꿔서 그런데 역할 바꾸면 똑같은 거 또 하는 거잖아요. 좀 재미가 없죠. 그렇죠? 똑같은 거 또 하는 거 재미가 없죠. 그러면 뭘 주는 게 좋아요? 메뉴판을 여러 개 주는 게 좋겠죠. 수원 왕갈비 통닭뿐만 아니라 뭐 통닭집뿐만 아니면 중국집도 있고 다양한 걸 주고선 그걸 바꾸는 게 훨씬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뉴판을 요 전단지라고 하죠. 전단지를 여러 개 다양한 걸 가지고선 서로 이제 바꿔가면서 역할을 바꾸세요 할 때는 이제 전단지도 바꿔서 역할을 바꾸면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활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얼마나 다양하게 할 수 있을까? 역할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같이 생각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전단지를 가지고서 음식 주문하기를 넣는데요. 역할극의 사용, 요 실제적인 자료라고 하죠. 요건 진짜 동네에 있는 전단지들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들, 저도 이제 한국어 선생님 어학당에 살 때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는 다 모았어요. 일단 모아도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때 가서 닥쳐서 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있는 전단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막 다 뽑아가지고 다 모아놓고 보통 이제 20개씩 세트 모아서 막 여러 개들 모아놓고 했는데 많이 모아놓고 써요. 그렇게 똑같이 사용하고 전단지뿐만 아니라 무슨 뭐 쇼핑 소개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 많이 모아서 사용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건 직접 만들려면 아주 힘드니까 실제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건 좋죠. 그리고 이렇게 놓고선 그리고 나서 과제로 이렇게 줘요. 그 다음에 과제를 자 오늘 왕갈비 통닭 주문을 해봤으니까 집에 가서 모두 통닭 시켜 먹은 거 인증샷 찍어서 올리세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실제로 이제 이런 거 배우고선 자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통닭을 주문해 보세요. 진짜 통닭 이 집. 그래서 학교 앞에 있는 피자집에 주문을 시켜요. 성공하면 선생님이 돈을 내고 실패하면 여러분이 돈을 냅니다. 이러면서 근데 언제나 실패해요. 그 선생님이 언제나 실패하지만 뭐 이제 선생님이 사주기도 하고 모아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제 왜냐면 교실에서 시켜 먹는 거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어느 정도 그 통제가 가능하냐, 이제 기관이 어떠냐, 요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고요. 요것보다 가장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로 이제 배우고 나서 자 인증샷 시켜 먹은 거 인증샷 찍어서 올리세요. 이런 거 하면 좋죠. 인증샷 찍어서 같이 사용하는 SNS나 아니면 이제 과제방 같은 데다가 각각 올리든지 이런 방식으로 재밌게 쓸 수 있는 방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제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 활용은 진짜 배운 거, 오늘 요거 배웠어. 그럼 진짜 똑같이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오늘 여자친구에게 고백하는 방식을 배웠어. 그러면 진짜 그걸로 하면 너 100% 성공해. 이런 거 가르쳐주면 남자애들 좋아해요. 남자애들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 그러면 싸웠을 때 이렇게 화해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건 조언하기 그런 데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의 수준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때 난이도를 조절할 수만 있으면 학생들의 실제적인 흥미, 학생들이 진짜 실제로 가지고 있는 흥미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자, 다음은 인터뷰. 자, 인터뷰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인터뷰는 언제나 질문지가 있어야 돼요. 자, 인터뷰 그냥 하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중구난방이 돼서 뭘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 항목을 딱 정리하도록 하고 만약 선생님이 질문지를 만들어서 제시할 게 아니라면 학생들이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질문을 만들어내도록 하고서 그걸 가지고선 실제로 이제 질문을 이제 쓰도록 하는 게 같이 연결되는 게 좋죠. 질문 그냥 듣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는 언제나 메모해서 그걸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쓰고 말하고 쓰기 이렇게 연결되는 활동이 가능하거나 쓰고 말하기로 가거나 말하고 쓰는 활동, 말하고 쓰고 말하고로 가는 활동 이게 다 가능합니다. 어떤 단계를 내가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인터뷰지를 만들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는 걸로 가면 쓰고 말하기가 되고요. 그냥 인터뷰 질문지 주고 인터뷰하고 그거를 정리하도록 하면 말하고 쓰는 걸로 되고요. 아니면 인터뷰하고 정리해서 발표하면 말하고 쓰고 말하기로 연결되는 활동이죠. 그래서 인터뷰 활동을 많이 쓰는 이유가 다양한 연계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읽고 쓰는 활동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질문 항목을 주면 그걸 읽어야 되잖아요. 내가 질문 항목을 읽고 적절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질문할 항목 중에서 내가 적절한 할 거를 뽑아내도록 해서 그것만 뭐 3가지, 뭐 10개의 질문 항목 주고 그중에 3가지를 뽑아서 하세요. 그러면 읽고 뽑아서 정리해서 말하도록 하는 걸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활동지를 내가 만들고 그 질문 인터뷰지를 적절하게 만들어서 적절하게 이제 질문을 하고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잘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은 초급의 맨 첫 번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쓸 수 있어서 많이 씁니다. 초급 첫 번째 만났을 때도 뭐 아어요, 이에요 요 정도일 때도 뭐예요? 언제 왔어요? 뭐 좋아해요? 이런 거 가지고서는 그냥 뭐 누구예요? 뭐 좋아해요? 이런 거 쓸 수 있어서 아주 낮은 단계 초급에서부터도 인터뷰, 높은 단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활용이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씁니다. 다음은 게임. 자, 게임 굉장히 많이 쓰죠. 게임을 할 때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쉬워야 한다. 하지만 재밌어야 한다. 쉬운데 재미없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재미있는데 어려우면 안 하는 게 맞고요. 쉽고 재밌어야 할 수 있습니다. 쉽고 재밌어야.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말잇기 게임 제일 많이 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말잇기 게임은 초급 단계에서 어휘 연습으로 많이 하죠. 어휘를 기억하는데 많이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는 쉽고 재밌어요. 근데 말잇기 게임은 한두 번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좀 유치하니까. 말잇기 게임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말잇기 게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말잇기 게임을 그냥 돌아가면서 호랑이, 이빨, 빨래, 끝. 자, 이렇게 돼. 레 다음에 두음 법칙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가 두음 법칙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한국어 교육에서 못해요. 초급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두음 법칙을 가르칠 수가 없는데 근데 레하고 네하고 같아요 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고민할 수 있어요.
레라고 하는 발음이 어두에서는 네라고 한다. 이걸 의도해서 어떤 선생님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국어 교육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한국어 교육에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두음 법칙. 원래는 레인데 네라고 발음해요. 뭐 그러면 리을이 어두에서 니은으로 발음되거나 이로 발음된다라는 규칙은 사실 국어 교육에서는 다루지만 한국어 교육에서는 다룰 수가 없어요. 초급에선. 왜냐하면 그냥 이는 이고 레는 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고급 뭐 이 정도 가서 이제 이런 규칙적으로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노인 할 때 노인이 뭐 경로우대 할 때 로와 똑같은 단어구나.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나중에 다 알고 난 다음에 단계가 되기 때문에 끝말잇기 할 때 빨래 하면 끝입니다. 레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나? 레. 자, 그러면 진짜 레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재밌죠. 그냥 빨리 끝나고 또 다음 단계 나오고 생각 안 나는 게 많을 거고요. 근데 요거를 지금 요런 것처럼 이제 블럭 퍼즐처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도구를 이용하거나 카드를 이용할 수 있죠. 도구나 단어 카드 혹은 뭐 자목 카드 혹은 이렇게 이제 뭐 십자 퍼즐 뭐 이런 다양한 걸 가지고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쉽습니다. 게임 중에서. 이제 말잇기 게임이라고 하지만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도구, 형식들을 이용해서 쓸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줄. 빙고도 여기에 들어가죠. 빙고 게임도 여기에 같이 속할 수 있어요. 아주 쉽고 단순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부터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외의 단계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카드를 가지고선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가지고선 문법 연습 같은 경우는 게임처럼 진행할 수 있죠. 누가 빨리 만드나 뭐 이런 거. 누가 제일 먼저 하나. 그러면 게임이거든요. 그냥. 누가 먼저 할래요? 라고 하면 그거 게임이에요. 경쟁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게임 형식을 시키는 거거든요. 먼저 할 사람, 뭐 그럼 먼저 하는 사람, 뭐 누가 빨리 하는지 10개 뭐 주고선 10개 누가 더 빨리 하는지 이렇게 경쟁시키는 게 게임 형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게임이라고 해서 그 게임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막 대단한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임은 아까 말한 대로처럼 경쟁이 발생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면 그런 게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게임이다. 근데 이제 보상을 뭘로 줄 거냐? 이때 주의해야 될 것. 보상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너무 작아도 안 되고요. 자,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요. 크다는 건 학생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반복적으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학생들 귀엽고 예쁘고 그래서 선생님은 또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뭔가 막 먹을 거 사주고 막 아까 피자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이런 거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별로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떡볶이 사주는 사람, 선생님은 피자 사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러면 힘들거든요. 힘들어지게 되고 학생들이 기대하게 돼요. 또 이제 뭐 떡볶이 오늘은 사주려나? 언제 또 떡볶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별로.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돈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수준에서 가볍게 항상 할 수 있는 반복적으로 일관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선생님에게 교육에서는 일관성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칭찬을 해주는 것도 보상이에요. 잘했어요. 근데 이제 칭찬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만 칭찬이 진짜 칭찬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습관적인 칭찬은 의뢰 그냥 하는 얘기 이거면은 의미가 없는 보상이 안 되는 칭찬이에요. 그냥 습관처럼 그래 잘했어요. 그래 잘했어요. 그냥 다 잘했대 뭐든지. 그러면 그냥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잘했어요 라고 하는 것 학생들에게 못했어도 잘했어요 라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하지만 뭐 요걸 조금 더 하면 좋겠어요. 발음을 조금 더 정확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때 잘했어요 라고 하는 건 격려를 하기 위한 이제 습관처럼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단의 어떤 장치인 거잖아요. 진짜 잘했어요 라는 보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장치로서 일상적인 언어로서 사용하는 그때 잘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다른 표현을 써줘야 되는 거죠. 진짜 보상인 경우에 그것과. 그러면 잘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정말 잘했어요. 이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건 진짜 보상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럼 더 크게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잘했어요라는 말을 똑같이 쓰더라도 다양하게 쓰는 것으로써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 아니면 표현 자체를 바꿀 수도 있죠. 진짜 보상으로서 주는 어떤 선생님의 패턴, 그것도 학생들은 항상 그거를 패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패턴으로. 그래서 이 말을 쓰면 선생님이 진짜 잘했다는 말이구나. 이제 이거죠. 이 말을 쓰면 그냥 나 격려해 주려고 나한테 해주는 거구나. 선생님 참 좋은 말만 써주는 선생님이니까 격려해줘서 쓰는 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쓰는 말은 정해진 말을 정해진 대로 써서 학습자가 항상 이 말을 쓰면 이렇구나, 저 말을 쓰면 저렇구나 라는 걸 아주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말 통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나와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유가 있는, 학생들에게 쓸 때 언어교육에서는 이유가 있고 뭔가 내가 계획한 말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꼭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설명하는데 막 어려운 말 써야 되고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초급인데 학습자가 아는 단어 200개밖에 없는데 200개 넘어가는 이 단어를 써야 돼 말아야 돼. 써도 돼요. 꼭 200개만 쓰라는 말이 아니고 200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쓰되, 자, 필요하면 어려운 말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특별한 하나의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쓰는 것이지, 내가 그래서 고민하고 계획해서 요건 여기에서 쓰겠어.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나올 거고 이걸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배울 거를 갖다 끌어다 쓰는 거고, 지금 요걸 알면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학습자의 요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학습자 요걸 배워두면 지금 단계에서는 배우지 않는 말이지만 밖에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궁금해해. 그러면 그 말 미리 끌어다가 써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라.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거나 할 때는 정해진 방식들을, 정해진 어휘 표현들을 정해서 쓰고요. 내가 가르치지 않은 문법이라고 하더라도 문법 그 자체를 어휘처럼 정해놓고 쓸 수 있어요. 어휘처럼 쓸 수 있어요. 하세요라고 하는 건 의세요는 뒤에 나온 문법이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의세요 쓰잖아요. 자, 따라하세요. 보세요. 이 이유는 그 자체가 선생님이 사용하는 지시어로서 정해진 패턴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놓고 쓰면 어려운 단어나 문법 표현도 땡겨서 설명을 하거나 할 때 규칙적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활동이 다 끝났습니다. 활동 예시가 다 끝났네요. 자, 이 정도로 활동을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로 이제 활동을 다 했어. 그럼 이제 활동이 다 끝났으면 그럼 이제 수업이 끝나잖아요. 수업이 끝나죠. 수업이 끝나면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은 대부분 시간이 다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경우가 많죠. 자, 끝났어. 빨리 끝나야 돼.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끝나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시간 계획을 잘 지키지 못했던 거고, 우리 교환 쓸 때 언제나 시간 분초 단위로 다 재잖아요. 분초 단위로. 그래서 언제나 마무리할 시간은 언제나 정해놔요. 보통 5분 정도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라고 정해놓는데, 뭐 3분, 최소한 1분, 3분에서 1분 정도 뭘 해야 되냐면, 여기 학습 정리, 과제 부여,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학습 정리하고 과제 부여, 학습 정리, 과제 부여.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활동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무엇을 배웠어요.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야 돼요. 배운 내용을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여러분 더 연습해 보세요. 더 해보세요. 이게 과제예요. 사실 과제가 숙제. 자, 오늘 집에 가서 뭐 1쪽부터 2쪽까지 쓰고 뭐 연습 문제 풀고 뭐 해서 내일 와서 이게 과제가 아니라, 그냥 오늘 그것도 과제죠. 그건 이제 숙제로 주어지는 과제죠. 숙제인 과제고, 그런 숙제 아니어도 오늘 무엇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걸 언제 써요?
맞아요. 이럴 때 써요. 그럼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써봐라 라고 하는 게 과제잖아요. 써봐라. 그 자체로서 과제에 부여가 된다. 그럼 이런 상황이 있으면 쓰도록 하세요. 아니면 아까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일부러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내재화시킨 것들을 사용하도록 과제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다음 차시에는 뭘 배우는지 자, 이걸 기대하도록 만져요. 내일은 뭐 할 테니까 내일 꼭 나와야 돼요. 결석하면 안 돼요. 지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 제 시간에 맞춰서 학생들이 기대를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요거 넣어주는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 뭐 공부할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걸 공부할 거예요 라고 하는 간단하게 언급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요. 내일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문법 항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보통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일기 쓰기 아니면 뭐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여행 재밌을 것 같아요? 내일은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아주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무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끝에 가서 복습한다 시간을 내가 5분 이렇게 잡는 건 확인하는 과정도 여기. 그러니까 언제나 2차 시가 끝나면 평가가 언제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활동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제대로 아는지. 오늘 뭐 배웠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질문으로 던질 수도 있어요. 다 같이 학습자. 그 중에서 잘하는 학생들 그냥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게 복습입니다. 학습 정리하고 복습한다는 건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5분이라고 하는 시간들 혹은 길면 10분 이렇게 들지만 보통은 10분까지 10분이면 연습이 되니까 5분 이내에서 이제 보통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마무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배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오늘 뭐 배웠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는지. 요 자체가 이제 간단한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과제를 알려주고 다음 차시에 뭘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해주고. 자, 그리고 반드시 인사. 그렇죠. 인사 안 하고 나가면 안 되죠. 수업 끝날 때마다 인사하면 좀 이상하기는 하죠. 자, 수업 그런데 이제 나가면은 인사하는 거고 수업 끝나면은 쉬는 시간일 때는 굳이 인사할 필요 없죠. 자, 그럼 여러분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 이게 인사죠. 자, 그러면 우리 10분 동안 쉴 거예요. 10분 쉬어요. 이따 만나요. 쉬었다가 또 해요. 그럼 이제 인사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끝나는 마무리 멘트라고 하면 될 거예요. 좀 인사를 헤어지면 인사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마무리 멘트로 정리하고 쉬는 시간이 몇 분이다. 다음 시간이 언제 시간 시작된다 라고 하는 거 여기서 언급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서 정리가 될 겁니다. 마무리 급하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 학생들이 이거 주의하셔야 될 거. 인사할 때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할 만한 적절한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좀 이제 의미가 확장돼서 많이 쓰는데 부모님이 아빠가 회사에서 들어왔어. 아빠한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굉장히 이상하죠. 아빠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라고 인사하면 자식이 부모한테 인사하는 것도 이상하죠. 사장님한테도 사장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것도 이상하죠. 수고하셨다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인 거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에게 공부를 참 열심히 했으니까 선생님이 학생에게 인사를 하는 건 적절해요. 여러분 모두 수고했어요. 인사하는 건 적절해요. 그런데 외국인 학생은 어때요? 선생님을 따라합니다. 선생님이 자 여러분 오늘 배웠어요. 자, 모두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어요 하니까 학생도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어요. 라고 똑같이 따라서 인사해요. 그래서 일부러 학생에게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면 학생도 선생님이 똑같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인사이기는 하지만 그게 적절한 상황에서 인사의 상황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에게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선생님이 일부러 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노출을 하지 않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실 상황, 학교 상황에서는 수고했다라는 인사를 쓰는 건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그거는 일터에서 회사에서 서로 이제 일을 주고받고 고생했다, 일 많이 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서로 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상황에 적절하냐 아니냐 요 차이인 거죠. 집에서도 서로 수고했다라는 말 쓰는 건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부끼리도 수고했어. 그래 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그런 맥락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저는 참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근데 부인을 위해서 일한 게 내가 나를 위한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힘든 일인가? 그건 좋아서 하는 일이지? 좋아서 일하는 일인데 뭐 아닐 수도 있죠. 뭐 부부 간의 관계는 뭐 서로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도 가족끼리 뭐 이런 인사에서는 수고했다라는 인사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잘 안 씁니다. 별로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그 단어에 대한 생각, 말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언어, 이 말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미 속에서 이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표현들, 내가 바라는 의미들 그걸 담아서 이제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담아서 말을 하고 사용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이 끝난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다 알았어요. 활동이 뭐다? 연습과 어떻게 구분이 된다? 그리고 활동을 어떻게 한다? 활동의 유형은 어떤 종류들이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까지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활용 능력자가 된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나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잘 못할 뿐이에요. 잘 못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 못해요. 잘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잘하는 거니까 이제부터 이제 연습을 해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쭉 잘 활용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수정해 나가면서 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선 연습이 필요하죠. 자, 연습 1번. 자, 여기에 연습 문제라고 넣었어요. 잘 보입니까? 안 보이면 말씀하세요. 자, 연습 문제. 자, 이건 어떤 유형의 활동일까요? 자, 이거 딱 보고 이제 이거는 연습. 자, 두 가지예요. 연습 문제 연습하기 나왔는데 이게 5단계 도입, 제시, 연습 활동 마무리 중에서 연습 단계에서 하는 건지 활용 단계에서 하는 건지를 일단 구분해야 돼요. 이게 연습 단계에서 하면 좋을지 활용 단계에서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활동인지 활동 중에 이게 인터뷰냐 아니면 뭐 계획하기냐 아니면 그리고 이거는 짝 활동으로 하는 게 좋을까 모둠 활동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연습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거예요? 친구와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활동의 유형은 계획하기가 되겠네요. 그쵸? 오, 정답. 계획하기 다 맞췄어요. 자, 그리고 이건 짝활동. 짝활동. 좋아요. 짝활동. 오케이. 짝활동. 모든 활동도 가능합니다. 친구와 하고 있으니까 뭐 두 친구? 여러 친구. 팀 활동 다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건 연습 단계에서 하면 좋을까요? 활용 단계에서 하면 좋을까요? 자, 단계는 활용 단계죠. 왜? 한정을 안 시켰잖아요. 한정. 자, 무엇을 여기다가 만약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고 하고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질문하고 대답 요것만 만들도록 하고 자, 을까요? 읍시다로 말하세요. 요거 하면 연습이지만 여기 샘플 보면 그냥 갈까요? 좋아요. 뭐 하요. 뭐 그냥 굉장히 자유롭게 열어뒀죠. 열어두면 활용 단계에서 하는 연습. 그러니까 연습하기라고 써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연습하기라고 써놨지만 이게 연습 단계에서 하는 연습, 활용 단계에서 하는 연습,
활동 이것도 연습 단계에서는 활동, 활용 단계에서는 활동. 자, 이거 순간 하면 헷갈리지만 5단계에서 말하는 연습과 활용과 연습, 활용, 이때의 연습, 활용 이거 다르다. 활동 다르다. 우리는 지금 5단계의 연습 단계와 활용 단계에서 어떤 연습, 어떤 활동이 좋은가? 자, 요거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종류의 연습일까요? 일단 모둠 활동이 좋을까요? 짝 활동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짝 활동이 가장 적절할 것 같죠? 하지만 모둠 활동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짝 활동, 모둠 활동. 자, 그러면 이제 유형은 활동 유형은 자, 활동 유형은 인터뷰, 뭐 계획하기 이런 거 아니겠죠? 그래 정보 모으기, 대단합니다. 맞아요, 정보 모으기 활동. 여기서 이제 정보들이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해서 적절한 정보로 내가 모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양한 수단,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자, 또 하나 설명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가지고 설명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은행에 갈 때는 은행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무엇을 타고 어떻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활용 단계에서 다양한 두 가지, 뭐 설명하기, 정보를 모아서 설명하고 정보를 찾아서 설명하거나 혹은 알려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연습에 해당하게 된다. 자, 다음 이거는 자, 연습 단계 활동입니까? 활용 단계 활동입니까? 자, 그래요. 연습입니다. 연습. 자, 왜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의 기분이 다음과 같을 때 무엇을 하러 갑니까? 무엇을 하러 갑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 하러 가요? 라고 대답하죠. 받았어요. 질문을 통해서 답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쁘다, 화나다, 행복하다, 슬프다 놓고 예시문, 대답을 하나로 딱 정했습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하러 가요. 이렇게 닫아놓은 거예요. 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예시 보고 말할 수 있는 건 기쁠 때 뭐 하러 가요? 화가 날 때 뭐 하러 가요? 행복할 때 뭐 하러 가요? 슬플 때 뭐 하러 가요? 이 대답만 나와요. 다른 대답이 나오면 엉뚱한 대답이 나오죠. 자, 이 앞에서 봤던 활용에 사용하는 연습과 연습 단계에서 활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백하게 구분이 되죠. 명확하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떨 때 뭐 하러 간다라고 하는 문장 표현을 하는 연습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따란. 자, 이거는 어떨까요? 자, 이거는 어떨까요? 자, 이거는 연습 단계에 쓰면 좋을까? 활용 단계에 쓰면 좋을까요? 연습 단계, 활용 단계. 어떤 게 좋을까? 좋아요. 활용에서도 쓸 수 있고 연습에서도 쓸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뭐뭐은 사람. 자, 요걸만 하나만 유도하면 연습으로 쪼개서 요것만 하거나 고 있어요. 요것만 하도록 한다면 연습으로 쪼개서 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문법 한 가지만 정해서 우리 요거 묘사잖아요. 묘사하기잖아요. 설명으로 묘사하기. 그래서 요 묘사하기를 가지고 뭐뭐한 사람, 뭐뭐하고 있다. 요것만 가지고 하면 연습해서 쓰는 건데 요걸 지금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양하게 묶어서 뭐뭐한 사람, 뭐뭐하고 있는 사람, 뭐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어놓으면 활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요것 가지고선 그냥 자유롭게 설명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 자체는 활용 단계에서 쓰기에 적합하게 만든 것이 될 테고요. 활용 단계에 만들도록 한 것. 그래서 묘사하기, 설명하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건 어때요? 이것도 아주 많이 씁니다. 자, 이건 연습 활용. 자, 연습 활용. 자, 활용. 그쵸? 활용해서 쓰는 것. 맞죠? 왜냐하면
그냥 묻고 답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묻고 답하기로 그냥 넣었죠. 그림 보고 묻고 답하세요라고 하면 상황에 맞게 묻고 답하세요. 그러면 요건 뭡니까? 역할극. 맞아요. 주인과 판매하는 사람과 그리고 요 물건 사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역할극을 하는 것이 되고요. 역할극을 만들 때는 항상 이렇게 샘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그냥 해보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 대화를 주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대화를 만들기 힘든 학생은 그냥 요거 따라서 그냥 하면 되고, 그리고 요걸 변형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요 정도 말하면 돼라고 하는 그 한계나 범위 요걸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하기를 만들면 제시하면 주고요. 그리고 재밌죠? 이 역할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 싶어하는 역할들 이렇게 나눠줬죠? 하나씩 나눠줘서 요거는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죠.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뭘 사고 싶을 때, 그래서 요거를 지울 수도 있고, 요거를 그림을 지우고 이 그림을 빈칸으로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사고 싶어? 라고 선택하도록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하는 실수, 제일 쉽게 하는 실수를 보여드릴게요. 이 실수, 이 실수는 어떤 실수일까요? 교환을 만들었어요. 누군가 교환을 만들었어요. 현재 이 교환을 만들었는데 보세요. 활용 단계에서 이렇게 교환을 내가 이렇게 활용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교환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잘 보면 일단 첫 번째, 연습과 활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습과 활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단계 부분. 연습 단계에서 하는 활동과 활용 단계에서 하는 활용 연습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요 그림을 같이 이야기 놀이를 해보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게임 활동, 찾기 활동,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활용 단계에서 왜 이게 활용 단계에 어울리지 않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건 과제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과제 수행은 어디서 과제 수행 우리 어디서 하지? 우리 이게 밴드에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밴드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올려주세요. 밴드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밴드에 댓글로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선발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선물 너무 좋죠. 밴드에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 선물해서 선물 어떤 거일지 예상이 되나요? 이번에 제가 새로 낸 책을 저자 서명이 된 책을 두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정답을 해주신 분 두 분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에 질문을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은 잠깐만. 박진아 선생님, 활동에 관련된 어떤 샘플이나 가이드가 있다고 해도 반응을 다양할 수 있으면 활용인가요? 반응을 다양하게 하면 그럼 학습자는 활용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연습을 의도했는데 학습자가 활동을 다양하게 해. 그럼 학습자는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연습을 제대로 구성 못한 거죠. 활용을 구성해 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질문 요거 질문하세요. 교수님. 네.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약간 활용이랑 유의미적 연습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유의미적인 연습은 Q&A로만 이루어지는 것인 건가요? 아니에요. 유의미한 연습은 말 그대로 내재화되기 직전에 실제 상황에 넣어서 적절한 대답을 하도록 하는 게 유의미한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뭐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학생이 자기가 어제 한 거 대답하면 유의미한 연습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질문 어제 뭐 했어요 주고 어제 밥을 먹다 이렇게 줘서 어제 밥을 먹었어요 라고 대답하도록 하면 이건 기계적인 연습이 되는 거죠. 유의미한 연습은 대답을 열어두고 학습자가 이 상황에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적절하게 대답하도록 하면 유의미한 연습이 되는데 활용과 유의미한 연습의 차이는 유의미한 연습은 배운 걸로 적용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오늘 봤어요를 배웠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럼 저는 김치를 먹어봤어요. 유의미한 연습이죠. 진짜 내가 먹어본 김치를 먹어봤다? 그걸 적절하게 대답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거 유의미한 연습한 거예요. 근데 활용은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제주도에 갔었는데 뭐 제주도에서 모두 받고 이러면서 봤어요가 적절하게 들어가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연습은 연습처럼 그냥 한마디만 들어가도 되는 거고 활용은 그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냥 사용을 보여주는 거고 이 차이로 구분을 하면 돼요. 그러면 활용도 그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내용이 될 수 있는 활용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활용은 100% 유의미해야 돼요. 활용은 유의미해야만 제대로 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유의미하지 않으면 활용이 아닙니다. 그건 연습이 기계적인 연습 활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자, 한 사람만 더 받겠습니다. 자, 그래요. 밴드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거기다가도 대답을 할게요.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수업에서 제 수업 게시판에 올려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제 수업을 듣지 않으면 이제 밴드나 그런 부분에다가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빠르진 않겠지만 좀 늦더라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초급 활용 잘 됩니다. 초급 1단계에서 입문 이외에도 왜냐면 그 단계에 맞는 활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이 거창하게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게 이어서 계속 그러니까 끝말잇기도 그냥 활용이잖아요. 초급일 때 그냥 아는 단어들 가지고선 계속 연결해서 하면 활용이 되는 거고요. 각 수준에 맞게 재미있게 연속적으로 하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급이나 낮은 단계에서는 이제 복잡한 걸 못해서 그런 거지 단순한 거를 계속 이제 이어서 연결해서 서로 할 수 있으면 그럼 활용이 잘 됐다 안 됐다는 분위기로 결정돼요. 재미있게 잘했어 이거지 복잡한 걸 막 잘 썼냐 못 썼냐 이걸로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초급도 활용이 얼마든지 잘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 성향도 중요해요. 학습자가 소극적이면 활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말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그 반 분위기와 학습자 성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향과 분위기에 맞춰서 이걸 선생님이 유도를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힘드셨죠? 그래요. 그래요. 다음 주가 추석,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그리고 다음 특강 또 특강이 계속 연결되니까요. 다음 특강에서도 또 만나고 수업 시간에도 반갑게 만나서 같이 수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